네, 반장들 반가워요. 태풍 경로가 계속 바뀌어서 방송 시간도 좀 변동이 있네요. 8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반장, 오늘 30분 정도 회의를 더 할 거거든요. 네, 화장실은 갔다 왔죠? 네, 그 태풍 쏠릭이 지금 계속 북상 중이잖아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졌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에는 시속 4km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현재는 한 8km 정도 속도로 조금 빨라졌네요. 북상 중입니다. 네. 속도가 떨어졌어도 태풍의 강도와 규모 등은 그대로입니다. 한반도에 상륙하는 지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보고요. 최 반장,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잖아요. 뭐 역시 중형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관전 포인트가 뭡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징역 24년보다 24년. 더 많이 나올지 아니면 형량, 첫 번째는 형량.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1, 2심의 판단이 달랐던 그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지금 각 법원마다 액수가 다르잖아요, 조금씩. 맞아요. 네.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지금 상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판단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이걸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도 다뤘지만요. 제19호 태풍 쏠릭이 경로를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현재는 제주 서귀포 서쪽 바다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 반장도 얘기했지만 시속 4km 정도로 오늘 조금 전까지 이제 북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 4km라고 한다면은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잖아요. 물론 이제 고 반장은 좀 더 빨리 걷지만요. 하지만 이제 잠시 후부터는 속도가 시속 20km 남짓으로 빨라질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조금 뒤인 오후 6시쯤에는 전남 목포 부근 해상에 도달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자, 일단 태풍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현지에 나가 있는, 특히 이제 제주와 목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태풍 피해가 이미 발생한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그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취재 기자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최충일 기자군요. 자, 최 기자. 그 뒤로 보이는 영상을 보니까는 파도가 아직 높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쪽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곳 제주 해안의 파도는 오전보다는 많이 잔잔해진 모습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육상도 바람이 많이 잦아드는 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3에서 4m의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고비는 지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객선의 결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결항된 항공편은 500여 편이 넘고 4만 명 이상이 제주에서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파도가 꽤 높다고 생각했는데 최 기자 얘기로는 많이 가라앉은 그런 상태군요. 자, 어제 저녁 제주도를 찾았던 관광객 한 명이 높은 파도에 실종이 됐는데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차도가 좀 있습니까? 어제 저녁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관광객 23살 박모 씨의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 26명 등 60명의 인원이 투입됐지만 바람과 파도가 거세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대정읍과 남원읍, 성산읍 곳곳의 양식장 시설물들이 파손이 됐고 위미양 방파제에서는 테트라포드라 불리는 보강시설물 91톤이 유실됐습니다. 최 기자도 안전에 특히 조심하고요. 일단 제주 지역의 피해가 크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정전 피해도 있었다면서요? 네, 제주 한라산에는 자동 기상장비 관기를 통한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순간 풍속이 최대 62m의 기록적인 강풍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초속 40m 이상의 강풍으로 인해 오늘까지 제주도 내 12,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전은 즉각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여전히 수천 가구는 전력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중문관광단지의 야자수 등이 강풍에 의해 쓰러져 한때 도로를 덮치는가 하면 교차로에 신호등 등이 부러지고 건물의 간판과 유리창 등도 파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서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제주 지역에 앞으로 이제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태풍 솔릭이 느릿느릿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주를 지나서 전남 목포 부근 해상으로 아마 근접을 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목포에도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을 해서 그쪽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가장 근접한 곳인데요. 윤정식 기자, 태풍이 지금 얼마나 가까이 온 거죠? 네, 지금 현재 19호 태풍 솔릭은 이 목포 서남서쪽 90km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오후 1시부터 이 전라남도 서남부에는 태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고요. 이 태풍이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면서 비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세지다가 좀 약해지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세질 때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붐비던 이 항구지만은 현재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 주차된 차량들도 거의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네, 아직 본격적으로 태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윤정식 기자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여간 태풍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데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정오에 이 태풍의 속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속 4km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시속 20km 안팎을 오가던 거에 비하면 매우 느려진 건데요. 기상청은 태풍이 동쪽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면서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전남 가거도 또 완도 등 전남 지역 섬 쪽 상황입니다. 이 태풍 속도가 느려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높은 파도가 이 방파제를 넘어서 육지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오늘 밤 11시쯤 이곳 목포에 더 가깝게 다가온 뒤에 새벽에는 전남 영광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건 태풍의 세기입니다. 이 지금 태풍 솔릭의 강도는 이 강, 또 크기는 중형입니다. 우리나라 이 서해와 육상으로 들어설 때쯤이면은 이 크기는 중급으로 그대로지만 강도는 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좀 약해지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난 2010년 9월 이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곰파스가 상륙할 때 당시에 강도 중급의 크기는 소형이었습니다. 큰 피해를 주었던 곰파스와 비슷한 세기면서 크기는 더 큰 겁니다. 이 현재까지 나온 태풍의 예상 경로는 이 내일 아침 8시 세종시를 지나 이 오전 11시에는 경기도 이천 부근을 지납니다. 이때가 바로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는 때인데요. 한반도를 관통하는 솔릭은 내일 오후 2시 강원도 속초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제주와 목포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봤는데 윤정식 기자가 뒤에 제가 궁금했던 얘기들을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 화면 오른쪽에는 그 태풍 솔릭의 현재 위치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제주를 지나서 아마 목포 부근 해안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니까요. 지금 이제 두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제주도가 태풍 솔릭의 영향권 하에 이미 들었고요. 그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게다가 솔릭의 위력이요.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아까 최충리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어제 각종 보도를 보니까 한라산 진달래밭이라고 있는 모양인데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8m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 관계자들이 처음에 이 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야, 이거 관측 장비가 망가진 것 같다. 잘못됐을 거다라고 입을 모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초속 40m면은 열차가 탈선하고요. 초속 50m면은 체육관 뚜껑이 벗겨진대요. 근데 60m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장비를 점검해 봤더니 장비에 이상이 없었고 그 뒤에 관측을 해 봤는데 오늘 오전 4시 25분에는 더 기록이 늘어가지고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2m까지 나왔답니다. 네, 그만큼 태풍 솔릭의 위력이 상당히 크고요. 태풍 솔릭이 진로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아까 이제 윤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예상보다는 세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일부 있지만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태풍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윤 기자가 이제 태풍의 경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지금 태풍 경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북 군산에 상륙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 전남 영광으로 진로가 좀 수정이 됐고요. 그것도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이따 회의 중에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외교안보 얘기를 간단히만 하고 반장들 발제로 이어갈게요.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와 상충되느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청와대와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 오늘 외교부가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적용에 좀 예외 인정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계획대로 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북한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제재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이제 예외 적용이 되면 더 좋겠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남북 공동사무소 개설은 그대로 추진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에 개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태풍 관련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정치부에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태풍 솔릭 관련 속보를 조금 더 이어서 다뤄보고요.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결과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속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관련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주와 목포의 기자도 연결해 봤지만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밤새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에서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 소정방 폭포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 상태고 함께 빠진 30대 남성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태풍 솔릭은 이제 제주도를 지나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 중이죠.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태풍 솔릭 관련 속보 또 대비 태세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제19호 태풍 솔릭, 현재 위치와 규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4시 기상청 발표입니다. 솔릭은 현재 서귀포 서북서쪽 110km 해상에서 시속 8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한 중형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속도대로면요,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다가 내일 새벽쯤 호남 지역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계속 북동쪽으로 올라오면서 내일 오전에는 중부 지역을 통과하고 이어서 내일 오후 늦게 강원도 강릉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충남 서산 쪽을 거쳐서 이제 중부 지방을 관통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는 지역에 강풍 피해 위험이 크고요. 예. 또 태풍이 올라오면서 오른쪽 지역은 또 강풍에 이어서 또 지금 호우 피해까지, 침수 피해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중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 전체가 좀 위험 지역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현재 특보 상황입니다. 제주와 전남, 광주광역시 등의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세종, 부산, 대전, 전북, 충남, 충북 등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태풍 솔릭이 핥히고 지나간 제주도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제주 윗새 오름은 누적 강수량 900mm를 넘겼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죠.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 서귀포 소정방 폭포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함께 빠진 30대 남성은 스스로 빠져나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자, 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제주 지역 6천여 가구가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로 시설물과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릭 속도 너무 느려졌습니다. 자, 속도가 느려지면서 세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금방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속도가 느려질수록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고반장의 한라인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폭염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에 연결했던 강기성 K에더 예보센터장 기억하시죠? 자, 오늘 다시 한라인 연결해서 태풍 속도와 피해 규모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번 태풍 최대 고비 시점 등등 물어봤습니다. 예,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지금 태풍 속도와 진로가 굉장히 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변하는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기하게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일본 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일본 관통에서 올라가는 29 태풍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마 상호 작용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고기압 세력이 목포 쪽으로 하나가 이렇게 돌출돼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풍이 북상하는데 좀 가로막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속도가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피해가 많이 커지는 건가요? 태풍은 빨리 지나가면은 그 영향을 주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쨌든 피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발생시킬 수는 있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태풍 최대 고비 언제로 보면 될까요? 전라남도 쪽이죠. 광주라든가 이런 데는 그보다 좀 더 늦어져서 한 15시부터 한 19시 사이 정도. 그다음에 전북이나 충남 쪽으로는 그보다 더 늦어지죠. 지금 진로대로 본다면 15번은 내일 새벽 한 3시에서 10시 사이 정도 이때가 피크가 될 거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온라인 통화였습니다. 네, 방금 한라인 연결에서도 들으셨듯이 충청권, 수도권, 이 중부 지역 내일 오전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인들 출근 시간, 학생들 등교 시간과 딱 겹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당장 저를 포함한 가정의 식구들도 내일 출근 걱정됐는데 자, 오늘 아침 저희 복부장, 반장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회사에서 합숙하고 태풍 상황 챙깁시다 라고 말이죠. 자, 후배들의 출근길까지 이렇게 걱정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부장 세상에 또 없습니다. 정말 네, 이틀 전이었죠. 자, 넘기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2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인 정부, 태풍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서 태풍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강풍과 폭우 속에 자녀들을 등교시키고 또 출근을 걱정해야 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미리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 소식 들어가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느릿느릿 다가오는 태풍 솔릭, 큰 피해 우려. 네, 고반장의 연기력이 왜 그래요? 허가 뭡니까? 아까 그 연기학원 좀 다니라니까 그러네. 자, 그리고 이제 고반장이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고반장하고 같이 자는 거 싫어요. 그것이 싫고 그 서울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서울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대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한 오전 7시쯤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태풍 솔릭이 지나갈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게 11시로 지금 옮겨진 상태고요. 다시 또 9시 정도에 지날 거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그 한반도에 상륙하는 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은 조금 감소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하여간 뭐 정상적으로는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소보다는 좀 일찍 나오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대중교통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요. 자,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그 앞서 이제 발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고 또 고반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 태풍 속도가 많이 느려진 상태죠, 양 반장. 일단 뭐 어제까지만 해도 시속 20km 정도로 북상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16km, 7km 이렇게 좀씩 떨어지다가 오후 4시 10분 현재 다시 시속 8km 속도로 북북 서진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기상청의 얘기입니다. 네. 자, 기대긴 한데요. 혹시 이렇게 속도가 계속 느려지다가 자연 소멸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양 반장? 일단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현재 솔릭은 여전히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만약 태풍이 육지에서 이 속도가 늦춰지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급격하게 약해질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 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은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에너지가 거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속도가 늦춰진 건 진행 방향을 이렇게 바꾸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양 반장이 진행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기상청의 설명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윤정식 기자도 이제 목포에 나가 있는 윤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태풍 진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원래 이제 한반도에 그 상륙하는 지점도 처음에는 충남 태안 쪽으로 상륙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부근이긴 하지만 서산 쪽으로 옮겨졌다가
아까 이제 고반장도 이제 그래픽에 군산이라고 나오던데 기상청이 오늘 그 조금 전까지도 전북 군산 부근에 상륙할 거다라는 예상을 내놨었어요. 근데 또 바뀌었어요. 저희 회의하기 직전에 전남 영광 쪽으로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태풍 쏠릭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지점이 처음 예상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풍 쏠릭이 만약에 이제 전남 영광 쪽으로 들어온다면은 충청도를 지나서 강원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는 뭐 예상이 좀 들고요. 하여간 저희 회의하는 도중에도 그 진로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기상청에서 계속 시시각각 정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속보를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19호 태풍 쏠릭이 있지만 또 20호 태풍도 있잖아요. 20호 태풍 시마론이 일본 쪽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누가 얘기했지? 고반장이 얘기했나? 뭐 후지와란가 후지마란가 뭐 그 효과가 뭐 있잖아요. 부장 지금 뭐 말장난하신 것 같은데요. 후지 마라? 네, 앞으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후지와라 효과라는 네. 건데 저는 이걸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태풍의 두 개의 태풍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서로의 이동 경로나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서로 밀어내거나 잡아당기는 일종의 간섭 현상이 생긴다는 건데 1921년 일본의 기상학자 후지와라 사쿠에이가 처음 이 현상을 설명했기 때문에 후지와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 저희 지구과학 선생님은 이걸 가르쳐 지구과학 시간에 안 배운 것 같은데. 좋은 학교 나왔네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뭐, 네, 좋아요. 근데 아까 그 반기성 센터장인가요? 뭐 간섭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한 게 좀 기억은 나는데. 하여간 어제 고반장이 또 설명을 했잖아요. 뭐 최반장 설명도 했지만은 고반장이 이미 뭐 얼마 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관계가 있냐 이거죠. 이번에 19호 태풍, 20호 태풍 간의 관계가. 이 후지와라 효과는 통상 이 1000km 이내에 밀접하게 붙어 있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데 현재까지 후지와라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 쏠릭과 시마론 이 두 태풍 간의 간격이 1100km 이상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네, 다만 이 쏠릭의 이동 속도와 방향이 바뀐 배경에 시마론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건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시마론이 우리나라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을 흐트러뜨리면서 이 쏠릭의 방향까지 바꿨다는 거죠. 네, 쏠릭은 지금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지만은 시마론은 일본 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일본은 지금 시마론 때문에 난리라면서요,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 열도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인 시마론 때문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시마론은 지금 이 쏠릭과 달리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쏠릭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시간과 비슷한 오늘 밤에 시마론도 일본 시코쿠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 폭우로 200여 명이 숨졌던 이 서일본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까지 시코쿠에 최대 800mm 이상, 교토 또 오사카 등에는 6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쏠릭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던 지역들은 시마론까지 겹치면서 내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1000mm가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1000mm가 넘을 수가 있어요? 야, 대단하군요. 자, 태풍 쏠릭의 경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까랑은 크게 변동은 없고요. 지금 목포 부근 해안을 향해서 태풍 쏠릭이 올라오고 있는 뭐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양반장, 오늘 태풍 때문에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도 태풍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 일정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긴급 협의를 갖고요. 이 정부가 태풍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결산 특위 등등 이런 대부분의 상임위 회의를 취소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왔던 공무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따라서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개최하려고 했던 최영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오는 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각 당 회의에서도 태풍에 따른 피해 예방이 주요 안건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한번 더 이어서 들어보시죠.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견뎌낸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재난방송에 귀 기울이면서 특히 인명피해 없는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또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지도부가 직접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서요,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데 이 지자체와 관련 정부 부처가 촘촘하게 점검을 해줘서 안심이 된다며 홍수 피해 방지 그리고 산사태 예방 등의 정부가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문 대통령 자막이 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태풍 상황 점검을 직접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도 오늘 뭐 일정을 많이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아까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검토 또 피해 지역 지원책 마련 뭐 고반장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때요? 오늘 신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있었죠. 네, 문 대통령이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이 임시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들도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 출퇴근 시간을 좀 능동적으로 조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집중 호우 피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강풍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산업 현장에서 강풍에 의한 그런 대형 크레인이나 타워 크레인 붕괴 같은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또는 간판이라든지 바람 때문에 무너지거나 이렇게 날아가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 점검에 다시 한 번 더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반장은 뭐 할 얘기 없어요? 네, 또 딴 생각하고 있었죠 또. 네, 고반장 타임인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저것 보느라. 정부 일정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요? 정부 일정도 뭐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취소가 됐는데요. 지금 원래 오늘 이낙연 총리가 고용 대책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가 오전 7시 반에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태풍 관련 회의 때문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안전부가 오늘 낮 1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비상 2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또 위기경보도 최고 단계죠.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이따가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가요?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좀 헷갈리네. 이따가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제가 연결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유치원 또 초, 중 학교는 쉽니다. 그죠? 휴업, 내일 쉬어요. 고등학교는 휴업을 권고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쉬는 학교가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인천도 내일은 아마 휴업하기로 했고요. 충청북도도 내일 초중고교가 모두 쉰다는 이제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태풍의 비상 대비 태세 유지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태풍 관련 속보는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일반 정치권 뉴스를 조금 다루다가 다시 한번 태풍 관련 얘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늘었지만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저소득층은 줄고 고소득층만 늘어서 양극화는 더 커졌습니다. 당정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은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 카드를 꺼내들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앞서 언급한 소식과 2차 이산가족 상봉 등 외교안보 이슈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금 고반장 발제에서 들으신 것처럼 태풍 19호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주도에선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요. 원래대로라면 내일 새벽 수도권을 지날 걸로 예상됐던 이 태풍이 북상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오전 9시 또는 10시께 수도권이 영향권 아래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폭풍 전야,
최근 영 빵 터지는 재미가 부족한 다정회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지만 실시간 검색어 1위 해본 지가 언젠지 최 반장의 대이독 주걱 드립에도 실검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부장의 아재 개그 혹은 최 반장의 무리수 아니면 제 발연기 때문일까요? 8월 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또 8월 8일이네요, 진짜. 88학번인데.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근데 재능이 없는데도 기부해도 재능 기부예요? 이 BMW가요. 자, 버스 메트로 워크를 말한 거였습니다. 항상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잼보타임 양반장은 뺐습니다. 아무튼 다음 인사 때 이 폭풍 전야가 진짜 폭풍이 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폭풍 전야는 바로 경제입니다. 고용 쇼크에 이어서 소득 양극화가 10년 만에 최대로 늘어난 양극화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자,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월 평균 132만 4,9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급감세입니다. 이 고소득층은 정반대인데요. 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월 평균 913만 4,900원으로 1년 전보다 10.3% 늘었습니다. 10.3, 이 두 자릿수 증가는 통계 집계 시작 후 처음으로 역대 최대 급증세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는 5.23배, 이 전년 동기 대비 분배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습니다. 자, 원인이 뭐다? 딱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5.9%, 사업소득은 21%나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돼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12.9%, 사업소득은 8.8%나 증가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중장기전을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선 오늘 발표된 수치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정은 오늘 아침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과 이 소득 분배에서 여러 가지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역시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여 민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합니다.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 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 경기 부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조교사 15,000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요. 저소득층 구직을 장려하는 구직 촉진수당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동원훈련 예비군에게 주는 보상비도 32,000원으로 2배 인상했습니다. 자, 이로써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조 2천억 원보다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차라리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등의 냉소적인 비판도 나오지만요.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 투톱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두 축을 조화롭게 보고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10년 만에 최악, 일자리 예산 최대로 늘린답니다. 네, 솔릭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속보를 계속 챙기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한반도 진입 지점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그런 속보가 이제 최근의 속보고요. 이동이 아까 고 반장 얘기했던 대로 태풍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금 있다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태풍 관련 상황을 챙기는 걸로 하고요. 자, 청와대 집중 발제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신 반장이 설명했지만 지금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고요. 또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소득 분배 지표죠. 소득 분배 지표를 보면은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역대 그 양극화로만 따지면은 최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정부가 이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이런 대책을 또 마침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내놨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고용 쇼크에 이은 이른바 양극화 쇼크 지표가 발표되면서 정부 여당이 연일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상황인데요.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보조교사 15,000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고요.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층 구직을 장려하는 구직 촉진수당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사태 원인을 하나로 딱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또 정부와 전문가 또 여야의 해석과 입장이 또 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정부는 인구 고령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고령화를 언급했습니다. 일하는 이가 적고 또 소득도 낮은 고령층 가구가 이 1분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건데요. 1분위 내에 7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작년에는 35.5%였지만 올해는 41.2%로 5.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또 고용 부진도 요인으로 꼽았는데 1분위 비중이 높은 도, 소매, 또 숙박, 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고용이 줄어들었고 영세 자영업자도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또 건설 투자 둔화에 따른 건설 일용직 취업자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있었고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뭐 태풍 때문에 그렇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보고를 받았다면. 그 당정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겠다. 뭐 그런 그 결정을 내렸다고 아까 신 반장도 설명을 했는데 관련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린다면서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내년도 재정 운영을 확장적으로 하라 뭐 이런 지침을 내린 만큼 내렸잖아요. 예, 오늘 당정이 발표한 대책 어찌 보면 예상된 방향이었죠. 민주당은 이 재정 투입을 늘려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추진 속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 1년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입니다. 갈수록 약해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뭐 관건은 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여부겠죠.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향후 국회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관련 법안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아침 회의에서 이 정부가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이 결국 그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7조 원을 더 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 기반에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더라도 그것을 좀 벗어나서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뭐 경제 민생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에 그 설명이었고 또 당정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좀 지켜보고요. 그 성과가 뭐 아주 빨리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일단 보여지고요. 오늘 가계부채 관련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가계 빚이 1,500조인가요? 맞죠? 1,500조에 달한다 이런 그 통계가 나왔는데 소득보다는 빚이 빨리 늘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가계빚은 1분기에 비해서 25조가량 증가한 1,493조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증가세가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고요. 정부의 뭐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불어났습니다. 또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액도 1년 전보다 늘어나는 등 소비 풍선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슈를 좀 바꿔서요. 외교안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1차 이산가족 상봉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어제 신반장이 발제를 했었는데 내일부터는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북으로 다시 가잖아요. 이제 금강산 쪽으로 가는데 그 북으로 갈 우리 상봉단이 오늘 속초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태풍이 아주 심각하다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북한의 태풍 상황 좀 한번 보면요. 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 태풍 솔릭, 북한도 사실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내일까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에서 이 100에서 2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 방송들도 태풍 경보 소식을 좀 전하면서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내일 폭우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오후부터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산가족 상봉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건강인데요. 그럼요. 혹시라도 예. 이 태풍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부터 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솔릭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정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일부 장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태풍이 그 지역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장소나 일정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 속초에 나가 있는 취재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네. 할아버지가 만약에 내일 못 가면 헤엄쳐서라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정말이에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어제 그 헤어질 때 장면도 우리가 봤잖아요. 네, 막 이렇게 네. 버스에서 손을 맞대고 있는 장면도 글쎄 말이에요. 봤었는데 이 네.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 현장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측 인원들이 호텔과 행사장 또 숙소 등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과도 비상 연락 채널을 통해서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를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이 내일 아침에 상봉단이 출발하는 것으로 이 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 태풍의 경로를 또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 정말 헤엄쳐서라도 가겠다는 게 지금 이산가족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이산가족 분들한테는 좀 다행인 소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태풍의 상륙 지점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북한 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와요. 물론 태풍 경로가 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뭐 내일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오늘 태풍 때문에 이제 국회 또 정부 일정이 많이 취소가 됐어요. 또 국회에서도 많은 상임위가 이제 취소가 됐고요. 아까 인사청문회도 취소됐다고 양 반장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외통위는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 외통위에서 이제 외교안보 이슈가 많이 논의가 됐는데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죠. 이정현 의원이요.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언급을 하면서 이산가족에게 이게 하나의 폭력이 아닌가 싶다. 이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통일부 역시도 정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을 했고요. 또 이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임박했음을 또 알렸습니다. 북한의 구구절 행사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느냐 큰 관심사였는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재 동향을 파악 중이지만 중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통보받았거나 알려온 것은 없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네.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고요. 일본 등 여러 외신을 보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확정적이다. 이런 톤으로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뭐 일본 NHK는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고 그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후원자로서 중국의 존재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했고요. 또 중화권 매체인 보신 역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파견한 대표단이 이미 20일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방북을 위한 최종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이 북중 밀착 관계를 견제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만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이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airman Kim. We'll see what happens. Who knows? Can I be honest? Who knows? But I haven't taken off the sanctions. We have massive sanctions. I want to take them off quickly, but they've got to get rid of the nukes. They've got to get rid of the nukes. Got to get rid of the nukes. 네, 아주 좀 다른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는요, 지금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측근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요,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요, 태풍 관련 그 속보를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태풍 솔릭 관련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잖아요.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으니까 전국의 피해 상황, 또 태풍 솔릭의 경로 이런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수정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연결돼 있죠. 이수정 기자. 아까 이제 목포와 제주의 기자한테는 뭐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전국의 피해 상황을 먼저 알아볼까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시간쯤 전인 오후 5시에 피해 상황을 잠정 집계해서 발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2명으로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인근에서 사진을 찍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1명과 다친 사람 1명입니다. 하늘길과 뱃길도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후 3시 기준으로 항공기 889편이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도 목포, 인천, 제주 등지에서 97개 항로 165척의 발길이 묶였습니다. 국립공원은 21개 공원 전 구간 탐방로 605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네, 정말 인명피해는 다행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숫자에서 더 늘지는 않았네요. 아까 저희도 잠깐은 언급을 했는데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이 내일 결정됐다고요? 내일 휴업하는 게 결정됐다고요? 네, 교육부에 따르면 내일 전면 휴업을 결정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모두 5곳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전면 휴업을 결정했고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재량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과 강원, 충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전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뭐 총력 대응을 지시했지만요. 지금 정부의 태풍 대비 태세도 강화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솔릭이 점점 북상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오늘 낮 1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비상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상 2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에 따라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합동근무에 참여하는 기관도 기존 교육부와 해수부 등에서 국방부와 복지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피해가 생기면 대응 체제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2578명이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했고요.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긴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태풍 경로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대충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그 기사나 발표를 보면은 그 뭐죠? 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의 이제 변산반도라고 있잖아요. 그 변산반도 위쪽으로 그 태풍 쏠리기 상륙해서 내일 오전 3시쯤에 군산 남쪽을 거쳐서 이제 충청도를 지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서울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대는 오전 9시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일단 예상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태풍 쏠리기 또 빨라졌대잖아요. 뭐 느려졌다, 빨라졌다. 지금 뭐 경로도 계속 바꾸고 있으니까 저희가 시시각각 좀 속보를 챙겨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당정, 내년 일자리 예산 최고치로 확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낙선 이후 독일 유학을 선언하고 정치 일선에서 자취를 감췄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독일에 간 줄 알았는데 서울 마포에 있었죠. 어제 오후부터 그 화제의 동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기자가 잠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도 대꾸도 않은 채 도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주랭랑을 치는 그런 모습에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정말 뜻밖의 인물이 튀어나올 때, 그러니까 가령 손석희 앵커를 부르려고 뉴스룸을 딱 틀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복부장이 나올 때 우리는 말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예. 지난 21일 서울 마포의 한 빌딩에서 벌어졌던 일이 딱 그 짝이었죠. 아주경제의 한 기자가요, 안철수 전 의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얘기를 듣고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 전 의원의 싱크탱크 미래가 있던 이 마포의 한 빌딩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역시나 그 사무실 가봤더니 임대문이 이런 팻말이 걸려있고 빈 사무실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무실 내실에서 안철수 전 의원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자가 들어가려 했더니 제지를 당했습니다. 안 의원님 안 계시니까 나가달라고 말이죠. 자, 하는 수 없이 사무실 밖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그 목소리는 분명 누굽니까? 자, 안 전 의원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자,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안 전 의원 나타났습니다. 자, 기자에 따르면 안 전 의원 자기를 보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제가 의원님 마크맨이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도 대꾸도 않은 채 엘리베이터만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안 가셨어요? 전당대회에서 요즘 안심 논란이 한창인데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도 돌부처처럼 엘리베이터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보다 못한 사무실 직원들이 뛰쳐나와서 그 기자를 제지하기 시작했죠. 이 잠시 주춤하던 바로 그때 안 전 의원 갑자기 비상계단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기자도 의원님 하고 쫓아갔죠. 이렇게요. 대표님 뭐 죄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반갑고 자, 이 해당 기자는 내가 뭘 어쨌길래 이렇게 황당해 했습니다. 그저 몇 마디 궁금한 거 물어볼 생각뿐이었는데 이렇게 주랭랑을 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자책할 정도였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이 영상 보고서 약간 좀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안 전 의원 마크맨 시절에 저 역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건 좀 얼굴은 가려주시고요.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 제가 들어가서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곤란했을 거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지난 7월 12일 잠시 물러나서 독일 유학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멋지게 퇴장을 했는데 한 달 넘게 서울 마포에 있었으니 시쳇말로 모양이 좀 빠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도망갈 것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저라면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자한테 일단 기사는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대신 질문에 충실히 답을 해주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당장의 난처함을 피하려고
기자 앞에서 주랭랑을 치다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또 불명예스러운 지금 또 엄청난 패러디 또 2차 저작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동영상을 남겨놨으니 이거 얼마나 앞으로 손에 막심하냐 이거죠. 자,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 한번 보시죠. 안철수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로 미래비전 연구라고 돼 있습니다. 어제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오늘 오전에 부랴부랴 독일 출국 계획을 언론에 자세하게 밝힌 겁니다. 솔직히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가장 애가 타는 곳은 대한애국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제 오후 서울 고법 앞에서 이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염원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저희가 그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이건 자료 그림입니다. 당연히 조원진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집회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이 그걸 듣다 못했는지 그런 조원진 대표를 향해서 법규를 날렸던 것 같습니다. 이 손가락 욕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통 정치인들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려니 하죠. 하지만 조 대표 달랐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정말 저 카메라 찍어라 저거. 야, 이 빨갱이 야, 그 카메라 찍어. 가만히 놔지 말고 잡으라고. 뭘 보고만 있어. 자, 백주 대낮에 마이크로 방금 들으신 그 얘기를 서초동 법원 앞에서 한 겁니다. 자, 조 대표가 그 시민을 향해서 빨갱이 XX라는 욕설과 함께 당 관계자들은 정말 잡아라. 뭘 보고만 있어 했더니 실제로 세상에 이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 한복판을 정말 위험하게 그 당 관계자들이 가로질러 가더니 그 시민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자, 조원진 대표 얼마 전에 대통령을 향해서도 욕설을 했던 만큼 크게 놀랄 일도 아니지만서도 물론 시민분도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시민을 향해서 똑같이 욕설을 날리면서 어떻게 보면 보복을 지시하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달서병 지역구민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걸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조원진 대표 그래도 공당의 대표인데요. 네, 자, 태풍 관련해서는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좀 챙기고 있는데 태풍 경로 관련해서는 특별한 속보가 아직 더 나온 건 없고요. 아까 이제 학교 내일 이제 태풍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와 어린이집의 상당수 학교와 어린이집이 이제 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쉬는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연가를 활용하라라는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주 적절한 대책이 나온 것 같고요. 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대표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안 전 의원 측의 공식 입장은 도망이 아니다라는 도망이 아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와중에 기자가 갑자기 물어봤기 때문에 좀 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다. 그냥 피한 거다. 네. 네, 그 얘기고요. 그러면은 대답 안 하거나 또는 비보도 전제를 얘기하거나 그런 다른 방법을 택할 수는 없었나요? 그게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오프 더 레코드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리를 떠났어도 됐을 텐데 제1야당 대표 대선 후보 또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낸 상당한 거물급 정치인이 이렇게 뭐가 됐든 저런 영상을 남긴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패러디 영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조금 희화화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쎄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저도 좀 약간 망설여지긴 하는데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그렇게 꼭 정해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안철수 팬티런 동영상인가 그런 게 있다면서요? 부장, 작은 목소리로 얘기할게요. 부장 이왕 말씀하시는 거 조금 제대로 된 단어로. 이 심의에 연기 훈련이나 하잖아요. 아니 심의 때문에 몸살이시는 것 같은데요. 팬티런이 아니고요. 몸살이죠 당연히. 가봐요. 만만치 않아요. 예. 갑자기 저도 무서워지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피해서
황급하게 도망갈 때 팬티바람으로 도망간다라고 해서 방송 표현은 아닙니다만 온라인상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 빤스런이라고 합니다. 빤스런. 자, 얼마 전 임종원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MBC PD수첩 인터뷰를 뿌리치고 주랭랑을 쳤던 적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겼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요, 저걸 저렇게밖에 대응 못하냐 하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같은 당의 이준석 당대표 후보죠. 지금 당대표 후보죠. 그 SNS에 올린 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그럴 줄 알았다. 좀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뭐 이준석 후보, 안철수 전 대표와는 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죠. 2016년 총선에선 안 전 의원이랑 붙어서 패배를 했죠. 그리고 또 지난 6월 재보선에서는 안 전 의원의 최측근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공천하려고 하다가 공천 갈등을 또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 악연 때문인지 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예, 보궐선거 때 공천 개입도 화끈하게 3등 후보 언급하면서 이때와 장소에 맞지 않지만 솔직하게 하셨는데 전당대회 개입증은 1도 아니다. 뭐 기자 보기 부끄러워 도망가실 분이 아니다. 그냥 바쁘셔서 그러셨을 거다라고 뭐 일종의 비꼬은 표현인데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엔 진짜 또 시작이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지금 뭐 재난안전 안내 문자는 계속 오고 있네요. 오늘 밤부터 강풍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역시 이제 아까 그 신반장도 설명하고 다 반장들이 설명을 했지만요. 역시 제일 궁금한 거는 역시 왜 도망은 아닙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왜 뛰어갔을까라는 거예요. 당 안팎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뭐 바른미래당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손학규 후보가 안 전 의원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안심을 안고 있다, 뭐 해서 논란이 한창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닫기로 했던 그 싱크탱크 사무실에 나와서 당내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던 상황을 그 기자한테 딱 뭐 걸린 겁니다. 당장 안 전 의원이 막후에서 뭔가 이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하는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또 무엇보다 한 달 전에 그 독일 유학 계획을 밝히면서 나름 좀 근사하게 이렇게 퇴장을 했는데 아직도 서울에 있네? 뭐 이러니까 약간 본인으로서는 좀 이래저래 난감했을 거란 그런 뭐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되게 궁금한데 독일을 왜 안 간 거죠? 그때 김미경 서울대 교수하고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간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독일에 가기는 갔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온 건데 돌아왔어요? 네, 이달 초에 독일로 출국을 해서 한 2주 정도 머물다가 지난주에 비자 문제로 인해서 일시 귀국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유학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기자에게 목격이 됐을 뿐이다라는 설명인 건데 오늘 또 공식적으로 입장도 냈습니다. 뮌헨에 있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가서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고요. 최소 1년은 머물 것 같다는 게 안 전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예정대로 동반하고요. 이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노벨상 수상자만 한 30여 명을 배출한 아주 유명한 세계 유수의 연구소라는 평가입니다. 네, 저도 이름 많이 들어본 연구소예요. 근데 아까 양 반장이요. 안철수 전 의원 동영상 그걸 보고서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몸서리 쳤다? 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과거에 무슨 뭐 경험이 있어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마크맨을 좀 잠깐 뭐 했었지 않습니까? 예, 2012년 12월 대선 불출마를 하고 안 전 의원이 그때 미국에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울 노원병 재보선.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어요. 전 동부에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울 노원병 재보선 출마를 선언을 하고 귀국길에 2013년 3월쯤에 올랐는데 제가 그때 안 전 의원 인터뷰를 하라는 취재 지시를 받고 곧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끔 스탠퍼드 대학에 나타난다라는 얘기 하나만 듣고 그냥 무작정 인터뷰를 하러 간 거였죠. 그래서 뭐 가서도 그리고 가기 전에도 여기저기 이제 요로를 통해서 내가 미국까지 가는데 잠깐 인터뷰 좀 하자. 뭐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현지 유학생들 또 현지 교민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거의 탐정놀이를 했거든요. 5박 7일 일정 출장이었는데 결국 못 만나고 온 겁니다. 뭐 최종혁 반장 같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놀다 가자 하면서 관광을 하고 올 텐데 저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네요.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잖아요. 금문교 아주 좋은 다리죠.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네, 말해봐요. 어떻게 벌써 알고 그걸 말씀?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들어보세요, 그냥 이게 중요한. 근데 뭐 말해봐요, 뭐. 제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중요한 얘기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 제가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5박 7일 동안. 금문교 한 번을 제가 관광을 못 하고 그래요? 일만 하다 왔다. 그게 좀 억울하다. 그때 제가 동부에 그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온 기자가 금문교 위에서 굉장히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 양반장이었군요. 다른 사람일 것 같은데. 특파원이었나? 모르겠다. 근데 뭐 그렇고요. 그 뭐예요? 그 네티즌들 반응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최 반장. 네, 저는 네티즌 반응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동영상 관련해서 저희 그 한번 회의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빈소에 안철수 전 의원이 가지 않았었거든요. 당시 뭐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뭐 아직 확실하진 않는데 다만 뭐가 됐든 노 전 의원이 서울 노원병에서 의원직을 잃고 나서 그 빈자리에 안 전 의원이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물론 지역구 승계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안 전 의원이 빈소에 오지 않아서 여의도에서는 독일에 갔나 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그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 체류 중이면서도 빈소에 안 간 거냐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뭐 이다 4달 초인가요? 그 비자가 나오는 대로 독일 출국을 한다니까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재판 관련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런 주장을 해서 그 기소됐죠. 그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이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경진 판사는 문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 만큼 사실이 아닌 의견의 영역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문제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개인 의견일 뿐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의견이란 얘기를 했지만요. 의견의 형태를 빌려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일단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한 여러 근거를 제시했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치적 이슈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고 전 이사장이 그 이슈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심각히 왜곡해서 전파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보인다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공산주의자가 허위 혹은 사실로 밝힐 수 있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영주 전 이사장은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그 박문진,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잖아요. 박문진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고 전 이사장 이날 판결에 대해서 아직 법원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법관이 계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일단 검찰 주변에서는 항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등 여권 쪽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네, 뭐 판사 출신이기도 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김경진 판사의 판결 중 일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의 우호적이고 또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대목을 전제한 뒤에 이 판사를 뭐라고 지칭할까? 무지몽매자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빨갱이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정인을 이렇게 내모는 것에 대해 지극히 온정적으로 판결을 했다라는 뜻으로 비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내일도 저희가 짚어보겠지만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말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송영길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상당히 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이해찬, 김진표 후보는 배후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이죠. 배후 세력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해찬, 김진표 후보의 갈등이 그 배후에 전해철,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부터 발생했던 갈등이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을 선택해야 이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통합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제가 지금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도요, 머리 한켠으로 계속 이 태풍 쏠릭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속보 챙겨가면서. 그 태풍, 아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자도 연결했지만, 태풍 쏠릭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이제 네 지역의 현재 CCTV 영상입니다. 아직 큰 동향이 발견되진 않았고요. 그 목포 쪽으로 이제 그 태풍이 접근을 아마 한 상태일 거예요. 지금요, 아까 우리 기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 위에 저희 풍속도 나가고 있지만요. 아직 바람이 세진 않지만 그 일부 지역은 바람이 센 곳도 있더라고요. 목포 화면에는 빗방울이 맺힌 게 글쎄요. 보이네요. 예. 지금 이제 이번 태풍 쏠릭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포 쪽은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정식 기자가 그래도 좀 체구가 있는 그 기자인데 몸이 자기가 흔들릴 정도였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안철수 이르면 다음 주 독일 출국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관련해서 윗선으로 향하는 소위 연결고리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차관급입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선 이 부장판사는 참담하고 부끄럽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일까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선고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마다 달랐던 뇌물 혐의가 내일은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검찰과 법원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양승태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판사 뒷조사,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게 압력 넣기, 또 통진당 지방의원 소속 연기 및 관여, 그리고 문건 삭제 지시, 이 내용물을 부으면 한 곳으로 빠져나오는 이 깔때기 효과처럼 이 모든 의혹들이 집중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박병대 차장이나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 받고 하신 일들인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만큼 검찰에 들어가서 진술하겠습니다. 네, 이 부장판사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최모 부장판사가 헌재에서 빼낸 내부 문건을 넘겨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헌재 대외비 문건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관 평의 내용, 심지어 재판관들의 사석 발언까지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당시 증인 신문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신문 일정이 길어지면 자연스레 선고가 늦어지게 되죠. 게다가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선고 시점에 따라 재판관 구성이 달라지는 것도 주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국회 측과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소추위 측에서 그 증인들을 다 신청한다고 그랬다가 그걸 갑자기 철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불리한 진술이 예견되는 점에 비춰봐서는 오늘의 피청구인 측의 증인 신청은 탄핵 심판을 지원할 의도로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모 부장판사가 유출한 헌재 내부 정보 중에서는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에 대한 개별 재판관들의 입장, 또 증인 순서를 정하는 논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검찰은 최 판사가 빼낸 이 정보가 이규진 판사 그리고 임종원 전 차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행정처가 문건을 작성했고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양승태 대법원은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내부 논의와 절차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탄핵을 거쳐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11시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선고도 내려지는데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과연 2심에서는 감형이 될까요? 아니면 유지 또는 더해질까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은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에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삼성과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동일한 433억 원의 뇌물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마다 그 판단이 달랐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그리고 영재센터 후원 등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그리고 정유라가 탄 말 3마리는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 중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에서 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자, 이후에 이뤄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고 판단을 해 모두 72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즉, 삼성이 준 뇌물은 36억 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건 72억 원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내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도 내일 선고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해 받은 70억 원이 제3자 뇌물로 인정이 됐죠. 2심 판단에 따라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신 회장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끝으로 누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분이 있죠. 조금 전 국회 발제에서 봤는데 바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일 겁니다. 지지자들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조 대표는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녕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 인신강금과 정치재판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사법부의 신뢰가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자세한 선고 결과는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참담하고 부끄럽다입니다. 네, 조원진 대표가 저희 오늘 회의 때 2번이나 나왔네요. 요즘 다른 언론에서는 얼굴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안 나오죠. 예. 거의 안 나오죠. 예, 예.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일 이제 10시죠? 재판이 10시에. 10시입니다. 네, 10시에 선고가 있으니까 내일 자세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이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지금 이제 고법부장판사니까 차관급입니다. 오늘 그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현직 법관의 검찰 소환이 이번이 4번째예요. 네, 정말 법원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는데 그동안 소환됐던 판사들하고는 태도가 약간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관련해서 앞서 소환됐던 김민수, 정다주 판사 등은 포토라인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례적인 말을 하거나 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규진 부장판사는 포토라인에서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병대, 임종원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아는 만큼 검찰에 진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지 또는 시인할지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이규진 부장판사는요, 최모 부장판사가 헌재에서 빼낸 내부 정보를 받아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최 판사, 어제 검찰 조사에서 헌재 동향, 이런 기밀 사항을 유출을 해서 법원 행정처에 보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시인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시인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 정보들 이규진 판사와 임종원 전 차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이 됐고 이걸 토대로 또 행정처에서 헌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문건을 지금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행정처장이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보고된 걸로 지금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제징용 소송 지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이 다뤘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법원과 정부가 아주 꼼꼼하게 재판 일정까지 다 챙겨가면서 뭐라 그럴까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뭐 앞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법관과 또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서 논의를 하는 등 청와대까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와 외교부가 재판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소송 절차를 계획한 단서도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2016년 9월 당시 임종원 차장이 외교부 청사를 찾아가서 당국자들과 소송 절차를 논의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임 전 차장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3단계요? 네. 그리고 우선 전범기업 입장을 반영한 외교부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빌미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다음에 최종적으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지연이 아니라 이제 판결을 아예 뒤집는 것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4년 전에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스스로 그 판단을 뒤집는다라는 결론이었는데요.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임 전 차장은 당시 이 판결을 바로 뒤집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 대법원장 임기 중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법원 사건 기록을 보면 전범기업 측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내고 또 이어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서를 냈어요. 아까 3단계 얘기했지만 1단계는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였던 전원합의체 회부, 또 판결 번복까지는 안 간 거죠.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던 게 2016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뒤인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됐잖아요. 사실상 청와대의 기능이 마비가 됐던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외교부도 기존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3년 12월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 10월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에서 현직 대법관 등과 이제 비밀 회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다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요, 대법관이 과거사 사건의 전수조사 문건을 김기춘 전 실장에게 보고라고 해도 되겠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요? 네, 2014년 10월 회동에 참석했던 것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었는데요.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일제강점기 관련 사건이 담긴 문건을 이 자리에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문건에는 이미 알려진 강제징용 사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사건 또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청구 액수 등의 이 규모 또 소속 법원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던 청와대에 과거사 사건을 보고 또는 협의하면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요즘 법원의 위신이 말이 아닌데 재판 거래 의혹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현직 판사가 수사 기밀을 빼내가지고요.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예, 2016년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 법원 집행관실 소속 직원들이 이 강제 집행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서 인건비를 가로채고 또 이 압류품을 특정 보관업체에 몰아주면서 이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이었던 이 남호 부장판사, 이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수사 대상이 된 법원 직원들에 대한 이 계좌 추적 상황, 또 통신 체포영장 청구 이런 관련 수사 기밀을 빼내가지고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에게 이 보고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을 했다는 거죠. 예, 검찰이 오늘 현재 이 나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법원 직원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당시 법원이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수사 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 부장판사는 임종원 전 차장이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있던 당시에 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모든 사실을 100%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요. 근데 법원이 나 부장판사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한
다른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다 기각했다면서요? 네, 이 신광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신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낸 보고서를 이미 검찰이 갖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이상의 증거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면서 영장 전담 판사를 통해 얻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보는데 의문이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기각 사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나 판사와 범죄 혐의가 같은데도 신 부장판사의 영장은 기각했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법원 얘기를 해봤지만요. 올해가 사법부 출범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잖아요. 최 반장. 아무래도 축제 분위기는 힘들겠네요. 뭐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뭐 성대하게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법원은 이 법원의 날인 다음 달 13일, 9월 13일에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통상 전직 대법관 등 고위법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을 하는 만큼 대법원도 이미 초청장을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 등 모두 현재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가 돼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10년 전 6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왜곡된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안해요. 지금 최 반장 얘기하는 건 못 들었어요. 태풍 저 챙기느라고. 네. 뭐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얘기했죠? 이번 법의 설명은 잘했죠? 네, 네. 그럼요. 네. 그 태풍의 경로는요. 지금 이제 아까 그 후지사와라고 그랬나요? 후지사와 효과인 것 같아요. 지금 하지 마라. 후지와라. 미안해요. 그 일본 쪽 태풍 20호 태풍 그 시마론의 영향 때문에 지금 그 쏠릭이 오른쪽으로 급회전한 걸로 보인다라는 기상청의 설명이 있고 지금 이제 그 한반도에 진입하는 시점 또 위치가 계속해서 좀 변동되고 있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좀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변산반도 부근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소식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사법부 윗선 향하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살인범 변경석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온 손님이 도우미 문제로 항의를 하자 말다툼 끝에 살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경찰에 나선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에겐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는 알던 사이셨습니까? 모르는 사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잔혹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피의자 변 씨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경찰 안팎에서도 범행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잔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상 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조금 전 변 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2009년에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계기로 2010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오원춘, 박춘풍 이렇게 흉악범들의 얼굴이 차례로 공개가 됐습니다. 시신을 훼손해서 여러 군데다 같이 갖다 버리셨습니다. 그러신 이유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런 땅을 보내주면 제가 잘 어떻게 해서 정신이 아닌가. 본인도 술에 취한 상태셨나요? 그래도 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신뢰가 안 나는 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 8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범죄자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8년엔 관련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은 성범죄자 알리비를 통해서 신상 정보를 5년 동안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내용을 유포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건 위법에 해당합니다. 이 흉악범 공개, 얼굴 공개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심의위원회에서만 하지 여론재판이나 감정적인 부분도 개입이 돼서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흉악범 얼굴 공개에 관한 특별법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시행 규칙 정도로 명문화해갖고요. 그 기준 내에 들어가면 공개하고요. 그 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어떤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줬거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혹은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사건의 경우 지속적으로 회자돼 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도치 않은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고른 한 컷은요. 태풍이 온다, 만반의 대비를입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 때도 다뤘지만요. 19호 태풍 쏠릭이 내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지금 동선과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지만요. 확실한 거는 내일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거라는 점입니다. 이 사진은 태풍 쏠릭이 이미 핥히고 간 제주의 모습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일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내일 휴업을 하기로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강조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시민 모두의 안전의식입니다. 재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조금 일찍 오후 5시부터 역시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밤에 태풍 관련 얘기 잘 챙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일찍 출근해야 돼요, 내일은요. 대중교통 합숙은 안 해요, 오늘.